어른이라는 키워드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쪽을 팔아먹으면서 했던 파렴치한 짓들을 백작짓, 꽁떼짓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의 핵심은 1인분의 삶을 흘리지 않는 것? 물론 돈이지, 나머지 하나는. 근데 돈 있어. 여기서 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형만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네. 자주 달리는 댓글이 있는데 너무 참 어른이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려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평론가님 생각하시는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저도 댓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와,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참 어른 이런 소리 들으면 전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시대가 점점 어른스러움, 어른다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런 정도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시는 이야기들이 절대 이게 정답이 아니요, 아니고 예. 네. 그냥 제가, 평론가님이 그렇죠. 이렇게 느끼신다, 생각하신다 정도로만 네, 봐드리는 그냥 거죠. 어른에 대한 이동진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지 나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는 거. 특히 이제 어른스럽다, 어른답다랄 때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는 인간 쪽으로 함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른이라는 키워드 들었을 때 네.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글쎄요. 부담스러움 이런 뭐 저도 이제 걸까요? 어른이 네. 오늘 주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른이란 말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숨. 오, 한숨. 어떤 의미의 한숨일까요? 어른이구나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뭐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나 어른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어른에게 요구되는 그렇죠. 시기다. 이제 네. 와서 나 어른 아니고요 이러면서 발뺌 마무리 해봤자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희 부족함만 드러날 뿐이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고요. 어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음. 이제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함.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어른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어떤 자산이라든지 뭐 그 정신적인 아니면 어떤 풍요로운 무엇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반대적으로 어른이라는 말에 요구되는 어떤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중압감 같은 게 사실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 보네요. 네. 네,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 자체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결혼을 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기혼, 미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혼이라는 말은 이미 기자를 쓰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저질러 버렸다. 이렇게 저한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질러 버렸구나.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 기혼인데 그럼 반대로 미혼은 결혼 자체가 디폴트처럼 되어 있어서 인간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일 미자를 써가지고 아직은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미혼은 해야 꼭 된다.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혼이나 미혼이라는 말을 대체할 말이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을 기혼이랑 안 하고 유부라는 말도 쓰잖아요. 유부남 유부녀. 그러면 또 뭔가 약간 좀 불건전한 뭐가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 말의 느낌도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어른이라는 말도 어른됨, 어른다움 이렇게 되면 뭔가 지켜야 될 만한 수많은 덕목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른이란 무엇일까라고 덥석 질문 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네. 거창한 질문이니까. 네. 평론가님의 어른은 누굴까? 네,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 영화계에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마음에 닿게 들으시려면 아시는 분들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 같은 분이 이제 굉장히 어른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고 영화계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와, 이 사람 진짜 어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안성기 씨. 안성기 배우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대단한 분이라는 분도 알고 배려심 깊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게 한 10수년 전에 제가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라는 데서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심사위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명 되는 특히 이제 외국에서도 온 국제적인 그런 심사위원 단이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위원장님이 일일이 챙기면서 계속 이제 함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배려해 줬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자기 경험으로 보통 남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쪽으로 이끌거나 이런 쪽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셨어요. 심사위원들도 나이가 많고 당연히
또 안성기 씨도 나이가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상대의 생각과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다 맞춰준다 그럴까? 그러면서 토양을 깔아준다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원래 뭐 영화계에서 안성기 씨에 대해서는 다들 덕담밖에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참 이분이 어른이구나라는 생각 제가 했었고요. 이창동 감독 보면서도 그런 생각해요. 네, 이분이 또 더군다나 과거에 교사를 하셔가지고 더 어른 같고요. 네. 이창동 감독이 만날 때마다 아 이분 진짜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태도나 말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딱딱하게 굳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창동 감독이 경력에 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늦은 나이에 40대에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 찍어줘. 박하사탕 같은 작품, 초록물고기, 뭐 오아시스까지. 근데 그 세 작품을 찍고 나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술가로 사는 것과 장관으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전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술가의 자유스러움이 침해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영화들은 더 좋잖아요. 돌아와서 만든 영화가 밀양이고요. 그 다음이 시고 그 다음이 버닝이에요. 물론 6편이 다 좋지만 앞에 3편보다 전 뒤에 3편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어떤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러면서도 어른으로서의 품격도 가진 분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실제로는 뭐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은 아니겠지만 임권택 감독도 그러셨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은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까마득한 사람이었을 텐데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그 열려있는 태도나 배려하는 태도나 대답할 때 본인의 어떤 잘못을 그대로 다 그냥 말하면서 감독으로서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감추지 않고 다 말한다든지 한참 어린 저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임권택 감독도 굉장히 어른스러우셨거든요. 10시간이나 인터뷰하면은 빈틈이나 뭐 그 어른답지 체력이. 않은 면모가 나올 법도 한데 그 체력 문제도 네. 있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그냥 어른처럼 느끼시네요. 네, 뭐 중간에 잠깐 저녁 먹느라고 쉬긴 했는데 또 집중력도 놀라우셨고 그때만 해도 벌써 연배가 지금은 뭐 더 나이가 많으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한 번 뵀을 때 제대로 배웠을 때의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님도 그렇고 지금 감독님도 얘기하실 때도 뭔가 자기가 꼭 정답이 아니고 뭔가 타인을 존중하는 뭔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뭔가 태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평론가님께서 예전에 그 좋은 감독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면서 좋은 감독이란 뭐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뛰어난 감독이 아니라 지금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좋은 감독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어른다움이라는 그 키워드의 정의에도 만약에 그 적용을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어느 순간 부여되는 갖게 되는 그런 고전된 자격이 아니라 매 순간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뭔가 유지되거나 그렇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성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쓸 때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뭐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기타 등등등까지. 성인이 되면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인성을 갖건 태도를 갖건 자연스럽게 다 성인인 거지. 뭐 인간성이 나쁘다고 법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어른이라는 것은 훨씬 더 윤리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말을 보면. 세상의 모든 다움이라는 거, 답다라는 말은 저는 끊임없이 어떤 그 태도를, 노력을 요한다고 생각해요.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성인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라서 한번 딱 거길 통과하게 되면 비가역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순간부터 계속 성인인 거잖아요.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돼서 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와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고 느꼈다가 다시 또 어른이 아니네. 왜냐하면 내가 잘못 행동을 하거나 뭐 제대로 행동하지 부합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워지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됨은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일기 변화가 심한 그런 바닷가에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전망대에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 막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다가 또 맑아지다가 비 오다가 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팔짱 딱 껴고 서가지고 일기변화란 이런 것이 뭔가 초월한 느낌. 그렇죠. 네. 다 관조하는 느낌.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느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전망대가 아니라 방파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팔짱 끼고 유리 너머로 보는 그런 관조가 아니라 지금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일기변화가 심해서.
방파제의 어떤 숙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도가 계속 칠 때 이번 파도 막아내고 다음 파도 막아내고 그 다음 파도 또 막아내는 거죠. 지금 막아내는 파도 앞에서 이전에 막아낸 파도는 다 무효죠. 어차피 이전에 잘 막았다고 지금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도가 점점 심해지면 방파제를 뚫고 넘어올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한 무슨 쓰나미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파도와 맞서서 자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이라는 거는 전망대가 아니라 방파제에 가깝다. 그러니까 매 순간 파도를 지켜내는 것 빼고는 어른다움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매 순간의 그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엄격한 정의이기도 하네요. 되게 어른 되기가 어려운. 한 번 되고 성취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처럼 야호 정상을 정복했다로 끝나는 게 아닌 거고요. 끊임없이 내가 어른답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엄격한 정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닐지. 아니요. 저는 원래 그냥 버릇없고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어른이 아닌 거고요. 얼마나 어른이 아니면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오늘 어른처럼 입고 왔어요. 심지어. 네. 안에 옷이 몇 벌 없는데 이제 실장님이 항상 골라주시면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른 되기라고 얘기하니까 가장 어른스러운 옷을 입혀준 거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평상시처럼 입으면 가뜩이나 사람도 그런데 옷까지도 어른 같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좋게 들릴 수 있는 그 모든 말들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지. 태도라는 정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바라본다면 어른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몰라요. 네. 그래서 호준 씨를 좋아하나 봐요. 네.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많이 해줘서.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태도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물론 아까 얘기하시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태도, 후배들에게 뭐 기회를 준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태도들이 그 어른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하면 명확한 뭐 민법상의 규정하는 규정들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어른이란 건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어떤 단어가 사람들이 많이 쓰고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 단어의 외연이 점점 커지면서 개념에 물타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관계에서의 어떤 뭐 중독이나 아니면 착취나 이런 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정신건강적으로.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냥 뭐든지 다 가스라이팅이래. 이 행동도 가스라이팅. 네,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 해서 그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말을 기존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게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어느 것도 가스라이팅이 아니게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개념에 지나치게 물을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란 말도 이제 쓰다 보니까 나이든 좋은 사람이란 말하고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이래야지. 네. 그럼 그쯤 되면은 더 이상 어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사람에 관한 정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논의의 어떤 조금이라도 정확성을 가진다면 그걸 좀 경계를 좀 약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추린다면 그 태도가 뭐뭐 저는 어른스러움의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제 어원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르다 혹은 얼우다에서 왔단 말이에요. 고어에서. 어르다 얼우다라는 말 자체가 짝을 이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혹은 결혼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본다면 어른이 어떤 사람이었냐? 결혼한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결혼에 관한 태도가 다르고 결혼을 해서 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런 데 있어서 결혼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죠.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얼마든지 미혼이라도 결혼을 안 했어도 훌륭한 어른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른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결혼 여부가 아니겠죠. 그럼 그럴 때 어른이라고 했을 때 어른은 당연히도 어른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양자사에서 핵심은 결국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발뺌하거나 그걸 책임지지 않거나 주변이건 아니면 그 스스로이건 아니면 자기가 보듬고 있는 가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겠죠? 책임감이 없으면. 반면에 지켜낸다고 하면 어린 사람도 충분히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웨스 앤더슨 영화들을 보면 웨스 앤더슨 영화들 속에서는 10대들이 어른 같고요. 어른들이 10대 같아요. 대표적으로 문라이즈 킹덤 이런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 어른들은
자기 행동들 책임도 못 지고 이랬다 저랬다고 뭐 사랑 앞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인 10대들은 자기 사랑에서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책임지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논의대로 따지면 그 영화 문라이즈 킹덤 속의 어른들은 어른이 아니죠. 그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어른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른이고 어른이 아닌 것의 핵심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뭐 제 책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사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사인을 해드리는데 사인을 할 때 이제 그냥 쓰면 제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글귀를 써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자주 쓰는 이제 문구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문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썼던 말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흘리지 않는 1인분의 삶 자주 써드려요. 누구나 다 1인분의 자기가 보듬고 가야 될 혹은 누려야 될 삶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인분의 삶을 짊어지고 가다가 계속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뜩이나 인생길이 좁은데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 옆에 오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흘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더러운 걸 밟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어차피 다 1인분의 삶을 지고 가는데 서로 흘리지 말자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저도 흘리고 모든 사람이 다 흘리죠. 그렇지만 그 말을 써드리면서 저는 제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는 것의 핵심은 1인분의 삶을 흘리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책임감 말고는 뭐 다른 태도는 없을까요? 네. 일관성도 중요한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도 이제 친한 선배들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이 차이가 약간 나는 선배였는데 이 선배가 너무 저한테 잘 대해주고 그다음에 저랑 또 한 2, 3년 후배인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친했어요. 한 7, 8살 선배인데 우리 두 사람한테 굉장히 친하게 하면서 친구처럼 대하라고 회사에서나 선후배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걱정되는데. 불길하지. 네. 반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영화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선배하고 친하게 지냈죠. 셋이 재밌게. 근데 어느 날에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언론인들은 그런 일이 많아요. 뭘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후배가 실수를 저질렀고 고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선배가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선배이지만 깍듯하게 하지 않고 조금 친근한 태도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버럭같이 화를 내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친구냐? 이러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선배가 계속 친구처럼 대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처럼 대하니까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관계가 와해됐거든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 그 관계는 와해될 수밖에 없죠.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네요. 그렇죠. 최소한의 일관성을 본인이 요구한 관계의 형식이 있을 텐데 그걸 자기가 결정적으로 무기를 삼으면 그냥 뭐 감탄고토란 말 쓰잖아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또 책임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에 불능과 부정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10대 시절 뭐 초등학교 때 이러면 애들 꿈이 뭐야? 그럼 뭐 대통령이요. 무슨 뭐 노벨상 타는 과학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유튜버지만. 근데 이루셨네요. 근데 그 유튜버는 아무 유튜버가 아니고 네. 침착맨 같은 유튜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죠. 엄청 성공한 유튜버?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이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되고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고 애초에 몰랐을 수도 있고 본인이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쯤 되면 아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혹은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세상엔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너무 많구나. 운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상에 이 인생이라는 길 속에는 수많은 부정과 불능이라는 게 돌뿌리처럼 막 박혀 있다는 거. 되는 게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연히 개입하고 노력이 10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도 보상도 10이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넣는데 100이 오는 경우도 있죠. 저처럼. 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겪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노력할 필요 없네. 힘낼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큰둥해질 수 있죠. 그럼 진짜 늙는 거고요. 나머지 한 반응은 희망이라는 게 별로 적고 운이 내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 대사가 한 2-3번 나오는데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냅시다 라는 대사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그리고예요.
얼핏 생각하면 희망을 버려. 그렇지만 힘냅시다.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 말의 전제는 어차피 살면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려. 그렇지만 힘냅시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냅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별개라는 건가요? 두 가지는 별개예요. 네. 희망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없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 그거와 그렇지만, 무관하게. 그리고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냅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훨씬 더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죠. 희망을 버리고 그리고 힘낼 수 있는 사람, 1인분의 삶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말이나 행동의 일관성, 최소한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책임과 일관성, 네네. 불능과 부정.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개념의 물타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평론가님 보면서 뭔가 어른스럽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세상을 되게 모호하고 그 복잡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스펙트럼으로 바라본다든지 네. 회색으로 바라본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쉽게 범주하지 않고 그 자체를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좋은 말로 반대되는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이제 순수함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상황이나 뭐 예를 들면 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더 장점이 되는 덕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때는 순수함이라는 건 너무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젊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본다면 40대, 50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순수하기만 해. 그럼 저는 그 사람 무섭거든요. 순수하다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또 다른 여타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재료가 균질하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로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이론론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뭐가 딱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녀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하는 어떤 이 학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가치일 수도 있고 무슨 정당일 수도 있겠죠. 무슨 이념일 수도 있고. 근데 10대, 20대 때도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장점이 훨씬 더 많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과하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세상을 망치는 게 이론론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망치는 게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망치는 게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게 어른이잖아요. 계속 많은 거잖아요. 경험에 경험을 또 쌓아요. 경험 자체가 일상이 되는 게 어른인 건데 그런 어른의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만 그것 자체가 지상의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라고 할지라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차라리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만 계속 얘기할 바에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건 책을 다양하게 읽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 내 책은 이거야. 난 이거 한 권만 믿어. 라고 해서 그 책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책을 예로 들은 건데 책이 아니라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남한테는 별게 아닐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수많은 다른 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그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 상대를 관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밖에 더 있고 전쟁밖에 더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세상이 불투명하고 무슨 가치가 옳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물론 나도 믿는 가치가 있지만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대화나 협력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갖고 있었던 어떤 좀 불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회색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쪽인 거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한 가지만 뭔가 네, 주장하는 이런 의미로 순수함을 얘기하셨는데 네. 뭔가 아이 같은 뭔가 순진함 이런 의미에서 순수함 그거는 이제 뭔가 어린이 되면서 잃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감독님들 보면은 네. 조지 밀러 감독님이나 네. 뭐 이명세 감독님이나 봤을 때 좋은 의미로 그 아이 같은 순수함이 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이제 순수함이라는 것의 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스러움이 남아있거나 소녀스러움이 남아있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 굉장히 소년스럽잖아요. 그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나이랑 무관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건 요슈타인 가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슈타인 가더가 썼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철학 소설이거든요. 소피라는 애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으면서 철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눈뜨게 되는 과정을 철학을 어떻게 보면 철학 입문서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그 소피의 세계의 도입부에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한 2-3살짜리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셋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아버지가 몸이 두둥실하고 떠올라요. 그러면 엄마와 이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나요? 아이 입장에서는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아빠 신기하고 이상하고 이런 짓 많이 하는 사람이야. 갑자기 차 밑에서 차 고치다가 얼굴에 검댕 묻혀서 나오기도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안테나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상한 기기를 사용해서 면도도 하고 이상한 짓을 원래 많이 하는데 아빠가 또 재밌는 짓 하네? 와 몸이 공중에 떠오르네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는 어떨까요? 깜짝 너무 놀라겠네요. 놀라겠죠.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빙의가 됐나 사탄이 들었나 뭐 하다못해 무슨 이게 지금 꿈인가부터 시작해서 꼬집어보고 119 전화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엄마는 거기서 굉장히 무서워할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다움이 철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이 세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이미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남편이 위로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공포스러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세계.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호기심도 많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새로운 경험으로. 나이가 들면 경험이라는 게 소팅이 돼서 종류가 돼서 다 일정하게 다 우리한테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기한 경험도 그 신기한 경험이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처음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간 건 아니어도 제가 바닷가에 가서 제대로 바다의 묘미를 느낀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내륙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여행도 많이 못 다녀서 초등학교 때는 바다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같은 걸 갔어요. 그래서 이작도라고 인천 앞바다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 데서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악천후였어요. 비가 막 많이 왔는데 배가 뜨면 안 되는데 배가 떴어요. 그래서 배가 뜨고 이제 먼 거리는 아닌데 배가 통통통통 하고 간단 말이에요. 막 비가 막 오니까 막 배가 흔들려 가면서. 근데 비가 오니까 다 밑에 이 선실로 내려갔거든요. 저 혼자 가판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비가 격렬하게 퍼부는 바닷가에 배 위에 있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아직도 놀리는 얘기인데 제가 막 비 오는 바다를 향해서 제가 막 지휘했거든요. 파도를 지휘하시고 네, 바람을 지휘하시고. 정확히 중2병이네.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 진짜 딱 중2병이네. 그 중2병 같은 태도를 했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지금도 놀려요. 그때 네가 뭐 바다를 지휘했냐는 등 완벽한 중2병이었는데 그러다가 요즘 바다 가잖아요. 저도 바다 갈 거 아니에요. 뭐 강의할 때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바닷가에.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숙박업소가 있다면 펜션이든 호텔이든 그런 딱 앉아서 책을 보거나 가볍게 맥주 한잔 하거나 옆에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야 바다 멋있네 이러면서 이게 훨씬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바다를 이렇게 즐기게 된 이유는 옛날에 이작도 같은 경험들을 계속 누적해 와서 즐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베니스를 한 5번쯤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물 위에 도시가 있으니까 자동차 하나도 없고 근데 베니스 영화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5번, 6번 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이 도시가 차도 없고 다 일일이 걸어 다녀야 되고 계속 다리 넘나들어야 되고 물 튀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기한 경험도 유사한 경험들로 이루어져서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점 무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소년스러움과 소녀스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같은 거에서도 그렇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감정이 격앙이 안 되는데 막 좋아서 옆에서 격앙돼 있는 거 보면 보는 거로도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른의 나쁜 개념으로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꼰대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도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전두엽 부분이 보통 40일 넘어가면 퇴화하기 시작한대요. 뇌에서 이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퇴화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정 사이에서의 전환 혹은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적응 이런 능력이 떨어진대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의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익숙하게 체험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거나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제시가 되거나 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왜 노인들 중에서 노인들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집 부리고 짜증내는 건 노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전두엽 퇴화하고 관련돼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어요. 뇌과학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뇌의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법만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노인들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라는 건 기존의 방식을 내가 고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탄력성. 육체도 그렇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죠. 감정 얘기하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네. 그 어른이 된다는 거는 기쁜 일이 줄어든다는 건가 봐. 막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희로애락의 그 진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도 아까 말씀 주신 거랑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반드시 어른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노화라는 건 사실은 뭐 20대에도 노화가 생겨요. 근데 어떤 경험을 처음 할 때랑 그 경험을 반복했을 때랑 한번 생각해 보면 10대 시절에 하는 경험들은 대부분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바다에 간 것, 처음 사랑에 빠진 것, 처음 친구와 함께 등산한 기억,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기억이고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뇌든지 몸이든지 아주 왕성하게 변화를 겪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30대 시절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중고등학교 때 얘기는 40대, 5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감정의 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부분적으로는 해요. 기쁨이라는 것도 익숙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살면서 이제 점점 도파민보다 옥시토신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편안함, 안정감. 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작도에서 그 폭풍을 치는 바다를 배 위에서 보았던 건 도파민일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네, 얼마나 격정적인 경험이겠어요. 근데 요즘은 펜션 같은 데 가서 뭐 책 보고 혹은 맥주 홀짝거리면서 가족들하고 얘기한다? 창밖에 바다를 바라본다? 그건 옥시토신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도파민도 중요하고 옥시토신도 중요하지만 점점 저한테는 후자가 더 중요하게 평안한 게, 느껴지죠. 익숙한 관계에서 좋은 습관으로 반복되는 경험.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지금은. 익숙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네요. 예. 그럼요. 그것은 이제 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는 무슨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뭐 되면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냥 뭐 유튜브로 우유니 사막 보면서 그냥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삶에서의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정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라는 키워드도 떠오르는데 네. 어른분들을 보면 뭔가 상처를 덜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덜 받는 것인지 그럴 리가요. 아니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상처를 입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처음 시련을 겪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보고 평생 살다 보면 시련을 한 번 겪지는 않지 않나요? 보통 뭐 2명, 3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나요? 사랑하게 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은 더 좀 상대적으로 덜 아프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드 스튜어트 노래 중에 The First Cut is the Deepest라는 노래 있어요. 최초의 상처가 가장 깊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상처도 나이가 들면 약간 아는 맛? 그런 게 있겠죠. 네, 아는 맛 상처죠. 근데 또 한 번 베인데 또 베이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콕콕 찌르면은 거기서 오는 또 아픔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야 뭐 앞으로 살 날도 많고 뭐 이렇지만 예를 들면 무슨 한 60대쯤 되는데 어마어마한 감정적인 배신을 당한다? 그럼 재기불능이 될 수도 있겠죠. 한 가지로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 평론가님이 예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쿨한 인간과 뭐 핫한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뜨거움 하면은 뭔가 활기, 열정, 충동 이런 게 떠오르고 뭔가 차가움 하면은 뭔가 이성 혹은 뭐 거리두기 뭔가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 뜨거움에서 그 차가움 속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대강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겁다는 건 어떤 내 앞에 벌어진 사건이나 대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안에 에너지가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내 안에 에너지가 많아야 되잖아.
두 번째는 그 격렬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신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작도에서 바다를 봤다, 베니스를 처음 봤다, 첫사랑에 빠졌다 이런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 대부분의 경험은 유사한 경험을 이미 한 상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에 빠지면 첫 번째 사랑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두 번째 베니스 가면 첫 번째 갔을 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보면 덜 격렬하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가워지고 좋은 말로 하면 이성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심드렁해지는 건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차가움이거든요. 프로페셔널들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 프로페셔널을 볼 때 한 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직업이라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나오는 탐 크루즈 보면 아우 제발 자연사 하시지 저분 왜 저러시나 이러잖아요. 탐 크루즈 입장에서는 그냥 배우로서 어제 하니까 오늘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페셔널들이 갖고 있는 낮게 가라앉은 차가움이 있는데 그게 안 좋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거든요. 어른도 약간 비슷하고요. 어른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어 있는 걸 보면 두 배로 불편하죠. 중고등학생들이 막 격앙되어서 막 이러면 좀 뭐 그거 자체가 젊음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막 노인들이 막 멱살 잡고 막 격앙돼 있으면 개아들 소아들하고 싸우게 되면 옆에서 보면 갑자기 인생이 뭔가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한국은 쿨한 영화가 좀 적은 것 같다. 쿨하게 멋진 사람이 적은 것 같다라는 말도 하셨었는데 네. 한국에는 좀 뭔가 어른다운 사람이 좀 적다라는 식으로도 아니 해석 오히려 가능할까요? 그것보다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 때문인 것 같아요. 역동적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한국 사회는 변화가 많고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정치적으로도 생기고 일상에서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사회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발력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그럴까?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익숙하면 역동적이지 않겠지.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기면 어떨까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문명적으로 혹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조직된 상대적으로 그런 편차가 적은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냥 차갑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보던 그 맛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재밌죠. 왜냐하면 안 보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격변하고. 네.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뜨거움이라는 건 한국 사회의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상황? 그것하고 더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드네요. 상황 때문에 그 뜨거움이라는 속성이 유독 더 부각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질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긴 한데 그 꼰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꼰대를 이해하면은 뭔가 그 참 어른을 이해하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대척점에 있으니까. 네. 그 둘을 구분짓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이제 그 꼰대에 관한 어떤 그런 뭐 책들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서핑도 해보기도 하고 그 말의 어원들 같은 거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꼰대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모든 이런 어원에 관한 말들은 수만 가지. 네. 당연하죠. 네. 그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썰들이 있는 거예요. 재미로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불렀대요. 근데 번데기가 주름이 주글주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꼰대기라는 걸 줄여서 이제 꼰대라고 부르게 되게 됐는데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해서 꼰대란 말이 생겼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옛날엔 담배를 피는데 필터 담배를 필 수도 있지만 곤방대로 피웠단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곤방대가 줄여서 곤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곤방대를 피우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꼰대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흥미롭네요. 네. 가장 재밌는 썰은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들도 많지만 프랑스 말로 백작이 꽁뜨라는 거예요. 그대로 COMT 이제 영어로 읽으면 저는 이제 불어를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읽으면 꽁떼거든요. 꽁떼인데 이제 그걸 이제 일본식으로는 다 꽁떼라고 읽었다는 거고. 일제강점기에 이제 친일파들 있잖아요. 무슨 송병준이 무슨 이완용이니. 이완용은 후작 자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송병준은 백작 자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백작, 후작 일합시고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했던 파렴치한 짓들을 백작짓, 꽁떼짓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꽁떼라고 하면 아니고 사실은 꽁뜨거든요. 불어 발음은. 왜냐하면 그 오기스트 꽁뜨라는 그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오기스트 꽁뜨 할 때 꽁뜨가 정확하게 그 스펠링 그 발음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게 어휘가 전송이 돼서 되게 흥미로운데. 그렇죠. 가장 솔깃하죠. 근데 이렇게 가장 솔깃한 어원에 관한 얘기가 주작일 확률이 높아요. 더 높아요. 너무 말이 되니까. 너무 재밌잖아. 아까 곤방대가 되었다. 네. 번데기 얘기 나오고 이것보다는 무슨 서양에서 갑자기 프랑스. 무슨 백작이 무슨 송병준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으로 바뀐 건데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담임 선생님을 낮추는 말로 많이 썼어요. 나쁘게 말할 때.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우리 꼰대가 우리 담탱이가 죄송합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라는 말을 나쁘게 표현한 거죠. 이런 속어를 쓰면서 꼰대를 썼거든요. 요즘 꼰대라는 말은 물론 그때도 그 말을 썼지만 어른 될 만한 나이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어른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자기 경험을 반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약간 나이가 차이가 난다고 바로 반말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걸 이제 꼰대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은데, 꼰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까 뭐 참어른이라는 너무 엄청난 말이 있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죠. 근데 어른이라는 것이 아까 그 문라이즈 킹덤 얘기하는 것처럼 연령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꼰대도 마찬가지죠. 10대 꼰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라면, 반대로 아이인데도 어른스러움 같은 것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네.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른 되면서 읽는 것, 소년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의 진폭이라든지 이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남들의 재능을 보면서 뭔가 네. 질투하거나 네. 그러지 않고 뭔가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다든지, 네. 그렇게 얻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있겠죠. 세상에 저는 100대 0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사실 어른이 되는 게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아까 어른 하면 제일 먼저 한숨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른스러움을 특히 요구받는 세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반드시 연령의 문제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20대 후반도 어른스러움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70대가 요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요구받는 건 보통 중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한 30대 한 중반쯤만 돼도 나는 어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한 50대 한 후반, 60대 초반쯤 되는데 나는 어른 아니야 라고 발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통 어른하면 중년하고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무척이나 인간에겐 가혹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나이에 이제 어른다움을 지켜라라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있게 되잖아요. 윤리적인.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수많은 연구를 한 책들을 보면 행복감에 관한 조사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의 나이에 따른 행복감은 U자형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대, 20대 시절에는 행복감이 크고요. 30대 낮아지다가 40대, 50대 바닥을 치고 60대가 되면 다시 행복감이 상승해요. 그 노년기에는 오히려 행복감이 높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죽음이 가까우는데 몸도 쇠약하고 힘든데 왜 노년기의 사람들이 행복감이 40대보다 높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80대인데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80대인 요즘이라고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중년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10대, 20대 시절에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이래도 나한테는 무한히 하면 될 것도 같고 시간도 많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과 희망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 7, 80대는 왜 그러냐? 7, 80대쯤 되면 이미 인생에서 내가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불능과 부정을 다 겪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부족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어 있어서 일종의 인생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하면 관조, 나쁜 말로 하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노년기가 되면 행복감이 상승하는데, 중간에 40, 50대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 통계를 보면 여성이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행복감이 적은 나이가 40살이고요. 남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50살 정도로 보통 통계가 나오거든요. 평론가님 혹시 불행하시진 않으시죠? 걱정되는데요. 뭐 불행해요. 괴로워 죽겠어. 저는 약간 예외적이고요. 저는 10대 때 제일 불행했어요. 정반대예요. 곡선이 반대로 되는. 저는 이렇게 어떻게 그것도 운이 좋은 거죠. 10대 때 제일 불행하고 20대 때 그 다음 불행했고요. 뒤에는 좀 더 나았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경우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고 의무는 너무 많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40대 50대가 할 일 얼마나 많고 또 아이들도 있고 뭐 결혼 안 한 사람 또 안 한 사람 나름의 또 여러 가지. 근데 거기다가 어른까지 되라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유머 중에 하나인데, 건축학개론에 이제 그 씬스틸러 납득이 나오잖아요. 납득이한테 이제 그 이재훈 씨가 가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상담하잖아요. 얘는 재수하고 얘는 대학 다니잖아요. 근데 재수하니까 만났을 때 야 공부 잘 되냐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납득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재수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느냐? 저는 이게 너무 웃긴 대사예요. 너무 잘 쓴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걸 조정석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아니 중년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른까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나오네요. 예. 글쎄 말이야. 인생에서 지금 행복감이 바닥인데 심지어는 사회적인 덕목으로 당신이 어른 돼야 되고 꼰대가 되면 안 된다는 압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한 40대가 굉장히 불행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게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없고요. 뭘 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제 어른이구나, 피할 수 없구나라고 느끼는 시점 이후부터는 정말로 질투심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열등감 투성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내가 잘하고 싶은 쪽으로 잘하는 사람 보면 하다못해 키 큰 사람만 봐도 화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키 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기 좋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라마틱한 네. 변화네요. 네. 잘생긴 사람 보면 옛날에 막 화가 났었거든요. 막. 근데 요즘 막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 좋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좋고요. 뭐 착한 사람 보면 역시 저래야지 싶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사람들을 뭐 경쟁자나 뭐 질투해야 될 대상, 시기심의 대상 이렇게 물론 저한테도 아직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다. 현격히 줄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투심이 적은 상태로 사는 게 참 인간을 상대적으로 좀 더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다음 세대를 보게 될 때 딱 사실은 호주 매니저님 같은 나이죠. 20대, 30대를 보면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또 잘못되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눈이 순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른이 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약간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너무 좋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때는 가능성이 많은 게 기회의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선택하는 게 무섭고 어렵기도 했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A로 가지 않고 B로 갔더라면 이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게 되고 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제대로 선택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약간 맡기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 인생에서 아마 남은 인생 동안 더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의 변화가 더 많겠어요? 앞이 더 변화가 많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초이스 적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너무 행복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몇 개의 좁혀진 길들만 편안하게 때로는 길이 되니까. 없기도 해요. 여기 없네? 안 가면 되잖아. 옛날에는 갔다니까. 가다가 막 부딪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길이 없네? 그러면 안 가지 룰루랄라. 원래 인생 이런 거잖아?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적은 게 개인적으로 요즘 좋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전에는 그 열등감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뭐 빛을 봤던 순간들이 있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열등감도 줄어들고 타인의 재능도 열등감이 줄어든 건 내가 더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럴까요? 역시 좋아하는 말인데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인데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할 것, 작은 일에는 연민으로 충분하다. 이런 글을 알베르 까미가 어디에 쓴 걸 제가 메모에서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원칙 따지는 건 큰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뭐 그것이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작은 일 있잖아요. 그냥 누구랑 갑자기 일을 하게 되는데 사소하게 벌어지는 어떤 일. 아니 얘가 왜 인사를 안 해? 얘가 왜 반말을 해? 뭐 얘가 왜 짜증을 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칙을 적용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대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주 떠오르는 말이죠. 그 연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또 어른다움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민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잠시만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로 쓰는 법 궁금하신가요?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예요. 진짜? 대박.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품권 가입 혜택은 물론 온라인 전용 추가 할인까지. 이거 어디서 가입해요? SK 브로드밴드 B 다이렉트 샵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거창한 질문일 건 알지만 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예. 어떤 어른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고 싶냐고 관련이 있고요. 제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삶에서 수많은 탐나는 덕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세 가지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은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품위.
내가 품위 있는 인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최소한의 품위예요. 물론 최대한의 품위가 아니고 저는 경박한 사람이라서. 두 번째는 유머. 전 남 웃기고 싶거든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카메라 꺼지면 더 네, 많이 웃기시죠. 평상시에 뭐라고 그럴까? 이게 타율이 2할도 안 되지 않나요? 한 두 번 계속 웃기고 치시니까. 8번 어디 니네 웃을 때까지 보자 막 이렇게 네. 하면서 웃기게 되잖아요. 웃기고 싶어요 실제로. 그리고 유머가 있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 같고 유머의 가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품위와 유머가 함께 있는 게 또 인상적이네요. 네, 둘 다 같이 있기 어렵죠. 왜냐하면 네. 슬랩스틱도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을 잃고 싶지 않고요.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줄어들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제가 딴 건 몰라도 호기심은 잘 안 주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솔직히 약간 줄어드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몰랐던 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이런 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책 보는 게 좋고 아직도 영화 보는 게 좋고 아직도 새로운 경험하는 게 좋거든요. 직간접적으로. 특히 요즘은 간접적인 경험을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는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품위, 유머, 호기심. 네. 근데 그것 셋 다 특히 어른으로서 가지면 좋은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못 들었던 답변인 것 같긴 하네요. 하나 더 있죠. 물론 하겠습니다. 물론 돈이지 나머지 하나는. 근데 돈 있어요. 여기서 품위가 돈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품위를 갖춰서 좀 유머러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달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아직 네. 입금이 안 됐나요? 네. 좀 늦네. 빨리 네. 입금하세요. 질문은 다 한 것 같고 네. 이제 영화 그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화 속에서도 사실 어른다운 분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뭐 일단 어른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어른의 그냥 그 인카네이션이기도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랜 토리노를 보시면 별로 바람직한 어른이 아니에요. 꼬장꼬장하고 막 짜증 많고 심지어는 약간 인종차별적이기도 하고 극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맡은 배역이. 근데 이 사람이 옆집에 있는 몽족 출신의 아시아 쪽에서 온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타오라는 소년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인생에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속죄도 하고요. 한국전쟁 참전하면서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혹은 또 옆 사람을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쪽의 어떤 일들 속에서 특히 이제 스토리를 모르고 보시면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런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랜 토리노 추천드리죠. 마찬가지인데 역시 비슷한 그런 굉장히 꼬장꼬장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나이든 노인이 나오는데 그 노인이 정말로 어른으로서 제대로 행동하는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탐 행크스가 주연했는데 그 두 편의 영화 한번 보시면 약간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흐뭇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그랜 네. 토리노와 오토라는 남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